여러분 오늘도 잘 견디고 계십니까? 김명준의 뉴스파이터입니다. 경기도 안산의 한 카페에 농인 손님들이 가끔씩 오신다고 합니다. 사장님은요, 농인 손님들과의 의사소통 방법을 고민하다가 본인이 직접 수어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열심히 배운 수어로 커피 맛있게 드세요라고 하는 순간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날이 부쩍 추워졌는데 이 얘기 들으시면 훈훈해지실 겁니다. 11월 10일 화요일 막대 과자 데이, 가래떡 데이, 젓가락 데이, 사랑한 데이. 김명준의 뉴스파이터 60초 후에 달려보겠습니다. 달려봅니다. 달려볼게요. 달려봅니다. 달려볼게요. 달려봅니다. 대한민국도 정신이 없지만 요즘 전 세계도 바삐 돌아가고 있는데요. 첫 번째 가볼 나라는 어딜까요? 이담 아나운서. 국내 소식부터 먼저 짚어보겠습니다. 오호, 가수 MC몽 씨가요, 자신의 SNS에 집 내부 인테리어 모습을 올렸다가 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 계단 끝에 벽면에 보이시면 그림이 하나 보이는데요. 이게 누리꾼들의 이목을 끌면서 논란에 휩싸인 건데요. 이 그림 잘 보시면 옆가르마의 코수염까지 어디서 많이 봤는데 이 사람? 히틀러의 초상화였습니다. 아니 근데 히틀러 초상화를 그럼 전현 평론가님, 지금 실내 인테리어, 집 인테리어에 히틀러의 초상화를 사용했다, 지금 그 말이에요, 지금? 예, 사실 뭐 어떤 작품을 놓고 우리가 여러 가지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만 이 히틀러라는 인물에 대해서는 굉장히 비판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나치 전범, 그리고 최악의 전범이라고 불리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렇다 보니 누리꾼들 사이에서도 그렇게 호의적이지만은 않은 비판적인 반응들이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의견이 나온다고 하는데요. 아니 꼭 히틀러 초상화를 인테리어에 사용해야 되냐, 이런 비판적 의견이 있고요. 이게 문제가 될 거라는 생각을 안 한 건가?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또 히틀러 초상화를 왜 집에 걸어두느냐, 그 이유가 궁금하다, 이런 의견도 누리꾼들 사이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듣고 보니까 우리도 궁금해지잖아요. 시청자분도 지금 궁금증이 폭발하실 것 같은데, 혹시 박성배 변호사님, MC몽 씨는 이렇게 논란될 거를 몰랐을까요? 혹시 입장은 없나요? MC몽 씨의 역사인식 비판 의견이 거세지자 결국 MC몽 씨가 직접 나서서 해명에 나섰습니다. 이 그림은 옥승철 작가님의 초기 작품으로 수염 부분을 빨대로 색을 표현해 사람의 욕심과 이기심, 야만을 표현한 작품이다. 애초에 비난과 비하를 목적으로 만들어진 작품도 있다라고 하면서 예술을 모르니 글부터 무식하게 쓰면 다인 줄 아는 이라는 등 분노의 감정도 표현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그리고 저 히틀러 싫어한다, 너무너무너무라고도 밝혔습니다. 아니 근데 글쎄요, 이게 듣고 보니까 이게 하재근 평론가님, 이게 뭐 입장이라기보다는 약간 그렇게 들려요. 아이고 이 무식한 것들아, 예술도 모르냐? 예술도 모르고 그냥 히틀러 닮았다고, 히틀러 초상화 올랐다고 지금 나를 지금 비판하고 욕하는 거니? 너희들이 무식한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좀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거? 약간 조금 이제 비난하는 의도가 있긴 한 것 같은데, 어쨌든 뭐 이 MC몽 씨의 말에 따르면 히틀러를 그린 것은 맞으나 그린 목적이 무슨 뭐 추모하고 뭐 떠받들고 그런 목적이 아니라 조롱의 목적이었다. 그리고 뭐 순수한 어떤 정적인 그런 게 아니라 예술 작품이다.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그럼 그거를 이렇게 찬찬히 설명을 해주면 되지. 대중들한테 이렇게 막 비난하듯이 조롱하듯이 이렇게 쓸 건 없었지 않았나 싶고, 어쨌든 일반 대중들 입장에선 딱 보는 순간 히틀러 얼굴하고 인지가 되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논란이 일어난 건 당연한 거니까 너무 좀 과도하게 MC몽 측에서 반응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MC몽 씨는 예술을 잘 알아? 예대 나왔어요? 뭐 예술을 모른다고 우리한테 타박하고 있는데, 근데 전현 평론가님, 근데 제가 그 말꼬리 잡거나 뭐 이렇게 계속 그렇게 뭐 이 MC몽 씨를 자극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예술을 모른다고, 그럼 예술적인 의미, 예술의 어떤 영역에서 저 초상화를 걸었다, 히틀러가 맞긴 맞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본인도? 그렇죠. 그러면 제가 진짜 어깃장 놓는 게 아니라 김일성 주석이라는 인간의 그것도 뭐 놔도 돼요? 예술이라고 해가지고 어떻게 저기 뭐 또 그리고 뭐예요, 저기 지금은 저기
사망했지만 저기 뭐예요? 중동 저기 아랍의 후세인 뭐 그렇게 거론하도 돼요? 이게 뭐 이게 빨대 꽂은 표현 해가지고 뭐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 이거? 작품을 원작으로 그렸던 분의 의도는 그렇지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다만 우리가 이것을 인테리어로 사용했다라는 건 좀 다른 의미로 받아들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대중들이 꼭 나쁜 의미만으로 MC몽 씨의 사진을 유심히 보는 건 아니었는데 저런 것이 일어났을 때는 우리 하재근 평론가님 잘 짚어주셨듯이 이런 의도였고 더 주의하겠다 이렇게 했으면 팬들도 더 이해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히틀러 자체에 대한 반감이 있는 건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비판적인 의견을 보이는 많은 대중들과 팬들에게까지 이렇게 뭐 무식하다라는 식으로 몰아붙이는 건 오히려 논쟁을 크게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예술 작품을 볼 때 이렇게 맥락을 같이 볼 수 있는 상황에서 대중들이 그것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이지 저렇게 인테리어로만 놓은 것을 보고 대중들이 이걸 다 이해하라? 이것도 좀 과도한 해석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예술을 모르는 무식한 놈이 앵커를 하고 있어서 참 미안합니다. 에? 낮에 봐도 무섭다면 이담 아나운서 지금 시간에 보면 어머나 더 무섭다는 얘기 아니에요? 어스름할 때 보면 더 무섭긴 할 것 같습니다. 어머나?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요. 네. 부산 남구에 있는 한 공원 정비 사업 중에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네. 사진을 먼저 좀 보여드리면요. 뭐예요, 이게? 뭔가 죽 누워 있잖아요. 어머. 조형물들입니다. 근데 지금 좀 눈을 가린 채 누워 있어서 무섭게 또 뭔가 좀 눈도 가렸어. 섬찟하기도 하고요. 네. 그리고 또 일부는 세워져 있는데요. 세워져 있는 것 같은 경우에는 해안가를 이렇게 바라보는데 거기 서 있기도 합니다. 이렇게 이런 서 있어요? 모습이거든요. 이제 저기가 부산 남구의 이기대 공원이라고요. 그 해안이 절경이 끝내주는 곳이거든요. 수영만에 접해 있는 곳이고요. 근데 저 일대를 세계적인 예술공원으로 부산시에서 바꾸기 위해서 이기대 예술공원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다고 해요. 근데 그 과정에서 옛 돌 스트리트를 조성하겠다면서 그 석조 유물들을 가져다 놓은 모습입니다. 네. 근데 저 유물들이 뭐냐면요. 우리 옛돌 문화재단이 일본에서 예전에 일제 강점기 때 뭐 약탈당했거나 사간 것들을 다 환수해서 부산시에 기증을 했대요. 저 네. 유물들을. 석조 유물 60여 점인데 저걸 5.6도 해맞이공원 해안 산책로 주변에 설치를 했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지금 저희도 약간 으스스하다라고 네. 했잖아요. 인근 주민들이 저 공원을 자주 찾는데 공원을 찾을 때마다 약간 낮에 봐도 무섭다. 이런 반발이 좀 심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진으로 봐도 사진 지금 낮에 찍힌 건데 진짜 전현민 배우가 무서울만 한데요, 진짜로? 그러니까 따로따로 놓고 보면은 한 점 한 점이 유물의 성격을 띠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왜 과거에는 무덤 앞에도 유물을 많이 세웠었죠. 네. 그래서 이 여러 가지 유물을 살펴보면 사대부 무덤 앞에 수의 의미를 세웠던 문인석이 있고요. 또 무덤 봉분 앞에 설치되는 장명 등이 있다고 합니다. 마을을 지킨다는 의미의 석장승, 그리고 관창이나 사찰에 불을 밝히는 용도로 사용됐던 관솔 등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공원 인근에 한 3천 가구 정도의 아파트가 있는데 일부 주민들이 너무 무섭다. 또 이걸 본 누리꾼들 사이에서도 이거 좀 아닌 것 같다라는 비판적인 반응이 나오고 있는데요. 네. 예를 들면 이게 석상이 굉장히 오래됐는데 무덤 분위기가 난다. 이런 반응이 나오고 있고요. 네. 일부 누리꾼은 이거 낮에 봐도 무섭다. 그러니까요. 전설의 고향 본 것 같다. 네. 이런 말도 나온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일부 누리꾼 사이에서는 이게 과연 예술공원과 맞나요? 전혀 어울리지 않는다. 이런 반응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산중에 있다면 뭐 그나마 이해를 하려고 하겠습니다만 정구승 변호사님 왜 해안가 공원에 그것도 많이 다니는 사람들이 왕래가 빈번한 해안가 공원에 저걸 설치하겠다는 거예요? 네, 부산시는 해당 유물들은 일본에서 환수한 것으로 어디에 설치해야 될지 고민을 하다가 이곳이 과거 일본군이 주둔했던 곳이어서 역사적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 결정했다라고 해명했습니다. 글쎄요. 근데 박성배 변호사님, 보통 이런 걸 하려면 사전에 무슨 설문이라든지 의견 수렴 같은 그런 과정도 거치잖아요. 그런 거 안 거쳤나요, 이번에는? 그런 과정을 거칠 만한 사안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부산시도 일부 주민들의 반발을 이미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부산시는 일부 주민들의 부정적인 반응을 알고 있지만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분도 있다. 일단 더 홍보를 해보고 그래도 네. 시민들의 반대가 이어진다면 설치물 이전 등을 검토해 볼 것이라고 하면서 네. 아직까지는 이전 계획이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요. 이전 계획이 없으니까 일단은 뭐 계획대로 진행은 하겠지만요. 그리고 하나 아쉬운 점이 있어요. 오게티예요. 뭔지 아세요? 옛
옛돌 스트리트가 뭐예요? 옛돌 거리 하면 안 돼요? 어디 뭐 저기 덧나요? 우리 말이 그렇게 우스워요? 옛돌 거리 하면 되잖아요. 옛돌 스트리트는 뭐예요? 영어로 써야지 있어 보여요? 그것보다 좀 행정 발상을 좀 다시 해보세요. 옛돌 스트리트 뭐예요? 옛돌 스트리트가 옛돌 거리도 되잖아요. 좀 그런 것도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니 배가 아파서 병원 갔는데 덜미를 잡혔다는 건 또 왜 무슨 똥딴지 같은 얘기예요, 이담 아나운서. 지난달 28일 새벽에 일어난 일입니다. 한 30대 남성이요. 복통을 호소하면서 병원을 찾았습니다. 병원 가면 의사 선생님이 물어보잖아요. 어디가 어떻게 아프냐? 그리고 그러니까요. 대체 뭘 먹었길래 아픈 거냐라고 물어봤더니 네. 이 남성이 뭔가를 담근 술을 마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얘기를 듣자마자요. 병원 측이 남성을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에? 아니 뭘로 담근 술을 마셨다고? 아니 하재근 평론가님, 우리 법이 그렇게 깐깐해요. 뭘로 담근 술을 마셨다고 병원이 뭐 경찰에 신고하고 그래요? 양귀비로 담근 술이었다는 겁니다. 이 양귀비가 뭐 흰색, 붉은색, 보라색 이런 꽃과 함께 열매를 맺는데 그 열매에서 나온 유액을 우리가 아편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러한 유액이 나오다 보니까 마약류 관리법상 취급이 엄격히 금지된 식물입니다. 아하. 그런데 이 사람의 60대 직장 동료가 네. 6개월쯤 전에 이게 내가 마당에서 키운 걸로 직접 담근 건데 항암 효과에 좋다. 어머나? 이러면서 양귀비 담금주를 3리터 상당을 이 30대 남성한테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30대 남성이 지난달 27일 오후 9시쯤에 네. 자신의 집에서 소주잔에 양귀비 담금주를 3잔 정도를 마신 이후에 복통을 호소했다는 겁니다. 일단은 그러면 뭐 저걸 마시고 저게 원인이 됐는지는, 복통의 원인인지는 자기가 잠시 짚어보고. 근데 박성호 변호사님, 자, 양귀비를 담가서 양귀비 담금주를 만든 사람은 60대 남성이잖아요. 그리고 저 30대 남성은 먹었을 뿐이잖아요. 근데 먹은 사람도 처벌받는 거예요? 양귀비도 마약의 일종이라 재배도 소지도 모두 불법으로 처벌 대상입니다. 이 경찰은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30대 남성을 입건해 조사 중이고, 이어서 이 자택 마당에서 채취한 양귀비로 담금주를 담아 제공한 60대 남성도 같은 혐의로 입건을 했습니다. 경찰은 일단 혈액과 담금주를 국과수에 보내서 정확한 성분 결과가 나오는 대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네. 마약 사건에서는 마약 성분 함량 확인이 필수 절차이기 때문입니다. 항암 효과, 여기에 솔깃해가지고 아마 저런 정말로 크나큰 실수를 한 것 같은데, 그 항암 효과 그런 거 따지 말고 운동 평소에 열심히 하세요. 저 담금주 먹는다 무슨 항암 효과예요? 제발 좋은 쪽으로 좀 머리를 쓰기 바랍니다. 어머나 세상에, 우리한테 친숙한 배우분 오미연 씨가 나왔는데 전현평가, 근데 왜 거울 보기가 두렵다는 거예요? 그러게요. 저는 오미연 씨 하면 그 드라마가 생각납니다. 한지붕 세 가족. 네네. 장민의 가족의 장미 엄마로 나왔었는데, 사실 장미 엄마 가족도 재밌었고 순돌이네 가족도 재밌었어요. 그쵸, 맞아요. 오미연 씨가 굉장히 인기를 끌었던 드라마이기도 하고요. 네. 오미연 씨는 1973년 모 본부의 공채 탤런트로 데뷔해서 정말 많은 작품을 남겼습니다. 네. 50년 넘은 시간 동안 사랑을 배워서 국민 배우로도 불리는데 네. 올해 72세시라고 어머, 합니다. 진짜예요? 저는 사실 오미연 씨가 운영하는 모 땡땡 채널도 보고 있기 때문에 늘 멋있고 늘 유쾌하시구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야. 다만 이 오미연 씨가 네. 그 인기 드라마의 장미 역으로 나오다가 네. 드라마를 도중에 하차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래요? 많은 분들이 그 사연을 모르고 계신데 네. 최근에 오미연 씨가 내가 인생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좀 굴곡졌던 스토리를 공개했고요. 네. 굉장히 그 일 때문에 시련을 겪으면서 한동안은 정말 거울 보기도 두려웠다. 이렇게 심경을 밝힌 바 있습니다. 세상에. 아니, 얘기를 들을수록 더 알쏭달쏭해요. 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거울 보기조차 두려웠던 그런 사연이 있었던 걸까요? 얘기 좀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애기 분유 광고 찍고 오는데 중앙선을 넘어온 음주운전자가 나를 그냥 쳐버렸습니다. 정면으로 그냥 차가 완전히 찌그러져가지고 교통사고. 뭐 갈비뼈 3대 나가고 왼쪽 손목 나가고 무릎 2개 다 깨지고 막 이랬어요.
그런데 그때 제가 임신 중이었어요. 결국 아이를 지키는 게 선택이었어요. 이게 영양제 링겔 외에 뭐 여기 뭐 상처에 흉터 덜 나는 거 바르는 거 뭐 이런 거 외에는 아무것도 안 해서 병원에서 진짜 아무것도 안 했어요. 왜냐면 임신 중이니까 뭘 할 수가 없다. 애기 살리려고. 어머. 사람들이 오면은 이렇게 병실에 딱 들어오면 어떡해. 다들 그 말뿐이 못 하더라고 와서 어떡해. 어떡해. 무서워서 나도 거울을 못 보겠더라고. 엄청 그래서 충격이셨겠는데요? 속으로는 아 이제 배우는 끝났구나. 탤런트. 세상에 임신 중이니 복중에 태아가 있으니 약물을 함부로 쓸 수가 없으니 그냥 감내 고통을 그 크나큰 고통을 참을 수밖에 없었는데 근데 그러다 보니까 세상에 정구승 변호사님 자신의 의지가 아니라 정말 저런 상황 때문에 드라마에서 하차했나 보네요. 네, 무려 전치 12주의 큰 부상을 당한 오미연 씨인데요. 어머나. 게다가 사고 당시 임신 5개월이었다고 합니다. 어머나. 얼굴을 600바늘이나 꿰매야 했던 큰 사고였지만 600바늘요? 전신 마취가 필요한 수술은 모두 포기하면서까지 뱃속에 있는 아기를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견뎌냈다고 하네요. 세상에. 다친 얼굴을 보기가 두려워 거울 보는 것조차 피했다는 오미연 씨. 네. 배우 생활에 대한 미련을 내려놓기로 결심했지만 아하. 자신의 얼굴 상처와 흉터를 보고 아이들이 싫어하면 어떡하지, 아이고. 엄마가 학교 오는 걸 싫어하면 어떡하지 이런 부분을 너무 염려했다고 하네요. 네, 아유 세상에 얼마나 세상에 그런 마음이 들었을까요? 자식들 보기도 뭔가 두렵고 막 그런 마음까지 들었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화불단행 안 좋은 일은 꼭 겹쳐서 온다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얘기 좀 마저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불행히 어깨동무하고 온다고 또 우리 아이가 이제 자라면서 유괴도 한 번 당하고 그리고 유괴까지? 집에 강도도 들어왔어. 왜 그래? 아니 어떻게 그렇게 무서운 그래서 일들이. 막 이런 칼들 식칼 막 이렇게 들고 온 강도가 와가지고 막 목을 막 이렇게 하고 막 이런데 너무 진짜 그 트라우마가 사실 교통사고 당한 것보다 더 오래 갔어요. 무서워가지고. 그래서 우리 애들이 큰 다음에 얘도 이런 일을 당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애들을 조금 좋은 환경에서 좀 변화를 가져볼까 싶고 저도 나름 정신적으로 좀 편안하고 싶고 그래가지고 이민을 갔었죠. 그래서 캐나다 가셨 아이들이 클 동안에. 아니 세상에 이담 아나운서 공포 영화를 쓰더라도 이렇게는 못 쓸 거예요. 어떻게 이런 안 좋은 일이 무시무시한 일들이 다 겹쳐서 와요 세상에. 그러니까요. 엎친 데 덮치고 계속 그랬던 모양입니다. 아하. 게다가 아까 임신 5개월 때 교통사고를 당했다고 했잖아요. 네네. 그 후유증 때문이었던 건지 7개월 되던 때 양수가 터져서 아이를 조산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찍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 오미연 씨에 따르면 딸이 그 사고 후유증으로 뇌수종 증상도 좀 보였었다라고 하더라고요. 지금은 다 괜찮아졌다고 하고요. 천만다행이네요. 그런데 아까 얘기하셨잖아요. 뭐 유괴 얘기도 나오고 강도 얘기도 그렇죠, 나왔잖아요. 유괴 당한 것 같은 경우에는요. 그렇게 어렵게 태어난 딸인데 2살 때쯤 이제 아장아장 거릴 때쯤에 도우미 아주머니가 온 지 2, 3일밖에 안 되는 이때 2살 딸을 데리고 없어져 버렸대요. 어머 세상에. 얼마나 놀랐을까요? 찾긴 찾았는데 그때 정신없었던 걸 이루 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저희가 지금 말로 2, 3일 만이라고 하지만 이틀, 3일, 2~3시간도 기절하게 맞아요. 놀랄 텐데요. 세상에. 2, 3일 정말 힘드셨을 것 같고요. 네. 또 강도가 집에 들었는데 강도가 집에 들었을 때 강도에게 일단 모든 걸 다 줬대요. 이제 사람 해치면 안 되니까. 맞아요. 그렇게 했는데 그 강도가 오미연 씨가 연기자라는 사실을 알아챈 거예요. 그러니까 오미연 씨가 누군지 알아챈 네. 거죠. 그래서 보복할까 봐 신고도 못했다고 합니다. 세상에. 아니 근데 지금 하재근 평론가님 이런 진짜 범죄 영화 소재에서나 볼 법한 이런 일 다 지금 오미연 씨 집안에 닥쳤다는 건데 아니 그러면 그래도 지금 뭔가 마음속에 내가 천상 배우인데 배우의 꿈을 놓을 수는 없는 거 아니야? 뭐 그런 마음도 있을 거 아니에요. 오미연 씨가 지금 뭐 여러 가지 신경에 변화가 있었을 텐데 일단 그 교통사고 때 지켜낸 딸, 네. 그 딸 지금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다고 와. 합니다. 지금 결혼해서 남편하고 잘 살고 있다고 하는데 그래요? 오미연 씨가 한국에서 엄청난 일들을 겪고 나서 캐나다로 이민을 갔었던 거예요. 그래요? 거기서 딸이 성장기를 캐나다에서 지냈다 보니까 거기가 고향이 된 거예요. 네. 그래서 딸은 지금 캐나다에서 정착해서 네. 남편이랑 살고 있고 오미연 씨는 결혼 47년이
됐는데 네. 좀 남편이랑 편하게 노후를 보내도 될 만한 시점이긴 하지만 아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미연 씨 열정이 또 마음속에서 남아서 그러겠죠. 다양한 도전을 멈추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네. 최근에는 네. 콘텐츠 크리에이터로 변신해서 진짜예요? 많은 분들한테 또 영상을 선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와, 콘텐츠 크리에이터 하니까 시청자분들이 그게 뭐야? 아, 그러니까 유튜버 하신다는 거, 유튜버. 어쨌든 지금 많은 또 이 작품들을 통해 유튜브 작품들을 통해서 시청자분들 또 누리꾼분들과 만나고 있으니까 또 기회 되시면 한번 접속해서 한번 또 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정말 멋진 인생 사시기를 뉴스파이터 진심으로 응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멋지십니다. 어머나 어머나 이희진 여러분들 이희진 누구더라 베이비 복스 하시면 아실 거예요. 근데 베이비 복스의 이희진 씨는 알겠는데 이중생활은 또 뭐예요, 이담 아나운서? 그러니까 지금 베이비 복스의 베이비 뚝딱이는 뭐고 이중생활은 뭘까? 완전히 이거 무슨 암호 같은 얘기예요, 지금 그죠? 제목이. 베이비복스 일단 이희진 씨 하면 1세대 걸그룹 전성기를 이끈 맞아요. 정말 센터였고요. 청순함의 대명사였고요. 그러니까요. 이희진 씨 또 리드 보컬이잖아요. 네. 그 이희진 씨가요. 요즘에 베이비 뚝딱이라는데 일단 이중 생활을 한대요. 근데 제가 베이비 뚝딱이부터 먼저 설명을 좀 그럴까요? 해드릴게요. 네네. 하나씩 풀어볼까요? 네. 얼마 전에 베이비복스가 23년 만에 완전체로 모여서 콘서트를 했어요. 단독 콘서트를 저희 또 했습니다. 안내해드렸잖아요. 맞아요. 뉴스파이터에서. 네. 그런데 저도 정말 놀랐던 게 23년 만인데 외모가 그대로예요. 어쩜 이렇게 진짜다. 그대로인가 싶었는데 네. 그대로이지 않은 게 있었다고 합니다. 그게 바로 체력이었다고 해요. 하하? 특히 이희진 씨가 너무 힘들었대요. 그러니까 누가 가장 힘들어했냐? 근데 내가 가장 힘들어했다. 안무를 다 잊어버려서 너무 힘들었다라면서 네. 몸이 기억하는 부분도 있었지만 그래서인지 좀 삐걱삐걱했다는 거예요. 세상에. 주변에서 그래도 티 많이 안 났을 거야 라고 위로했는데 네. 이희진 씨가 티 많이 났을걸요? 라고 그냥 씁쓸하게 웃었거든요. 네. 티가 정말 났을지 안 났을지 왜 베이비 뚝딱이인 걸지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죠. 네네. 별명도 또 붙으셨어요. 뚝딱 키진이라는 별명이 붙었는데 이게 어떻게 붙으신 건지. 아니 저는 진짜 무대에서 최선을 다해서 이제 안무를 하고 있었는데 네네. 또 그 와중에 또 몇 가지도 좀 틀린 게 있었죠. 그렇지. 왜 멤버들한테 완벽하게 안 틀렸다고 소리를 질렀는데 다음 날부터 이제 직캠이 퍼지면서 안무가 틀리고 그리고 뚝딱거렸다라는 그런 표현으로 해서 뚝딱 희진이라는 별명이 붙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저희가 화면을 준비했습니다. 틀렸어요. 난 왜 이렇게 못 쳤지? 이진 씨 보니까 와, 저거 그냥 이른바 짤 영상으로 많이 퍼질 것 같은데 이게 약간 삐걱삐걱 되기도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지금. 네, 아주 힘겹게 안무를 따라가는 듯한 그런 모습인데 네. 저게 이른바 이제 직캠 영상이라는 거예요. 아. 직캠이라는 건 팬들이 직접 찍은 영상이라는 아. 뜻인데 네. 저 이제 직캠 영상의 고약한 점이 뭐냐면 네. 한 사람은 계속 찍거든요. 아. 각 팬들마다 이제 나는 누가 관심사다 이래가지고 저마다의 관심사가 되는 사람을 계속 찍기 때문에 네. 이제 문제가 옛날식 화면대로라면 그 아이돌 저런 그룹에서 한 사람씩 돌아가면서 노래를 부르잖아요. 네. 그럼 노래를 부른 사람만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네. 나머지 사람은 조금 쉬어도 되는데 옛날에는. 네. 근데 요즘 직캠으로 계속 찍으니까 100% 다 완벽해야 되는 거예요. 아. 이진 씨는 요즘에 옛날에 활동을 했었기 때문에 네. 요즘에 직캠이라는 게 있는지도 몰랐다. 아. 근데 직캠이 나를 계속 저렇게 찍더라. 그러면서 이제 해명 아닌 해명을 했는데 네. 높은 굽이 있는 구두를 신고 춤을 추다 보니까 네. 이렇게 뚝딱뚝딱 한 것 같다. 아. 뭐 그렇게 해명을 하기도 했지만 어쨌든 네. 실수를 인정하기도 했고. 네. 근데 이제 저런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뚝딱 희진 아. 이렇게 이제 별명을 붙였다는 거예요. 네. 근데 이진 씨가 직캠 영상 보면서 설마 저게 내 모습이라고? 그래서 처음에는 부정했지만 네. 어느 순간 팬들이 오히려 좋아하고 막 팬들이 많아지니까 뚝딱 희진이라는 별명도 좋아졌다고 합니다. 야, 근데 직캠으로 보니까 신기한 게 베이비복스의 안무인데 명색이 베이비복스 안무인데 약간 한국 무용대 비슷하게 돼버렸어요, 지금. 박선배 변호사님.
그런데 세월이 지나도 외모는 그야말로 변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AI로 만든 이희진 프로필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걸 보더라도 헤어스타일만 바뀌었지 외모는 그야말로 그대로입니다. 와. 팬들도 여전히 똑같다고 말을 해주고 있다고 하는데 와. 정작 이희진 씨는 관리를 전혀 안 하고 있다고 합니다. 진짜예요? 운동을 안 하고 대식가라서 밤참도 좋아해서 치킨, 피자, 족발 다 시켜 먹고 단 것도 먹었더니 12kg이나 쪘다고 하는데 와. 물론 기존 30kg에서 40kg대로 쪘다는 의미입니다. 기존에 너무 말랐으니까 체중 증가는 필요해 보입니다. 그렇지만 와. 오래오래 활동하려면 체력 관리는 필수겠죠. 주변 멤버들이 산책이라도 다녀라라고 말을 해준다고 하는데 이진 씨 가라는 산책은 안 가고 비장한 모습으로 어딘가 뛰어갔다고 합니다. 에? 어디에 갔다는 것인지 영상으로 만나보고 오시겠습니다. 뛰긴 뛰었다는 건데, 네. 러닝인데? 뭐야? 장갑을. 뛴다. 뭐요? 드라마의 한 장면처럼. 그러니까요. 반갑습니다. 입니다. 213번 고객님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잔 드리겠습니다. 카페 운영한 지는 한 2년 대표라서 포스 보고요. 그리고 굉장히 바쁘면은 이제 바리스타님들 바쁘면은 커피 내리고 음료 내리는데 도와드리고요. 잡다한 일을 제일 많이 하는 대표입니다. 손님이 나가고 테이블을 못 닦아가지고요. 계속 뛰어다니고 앉아있을 수가 없어요. 그죠. 예. 너무 예쁘신 것 같아요. 아니에요. 화장해서 그래요. 감사합니다. 아유, 한번 더 연말에 해주시면. 연말에요? 도가니가 허락하면 그렇게 할게요. 재치 있는 말로 도가니가 허락하면 연말 콘서트도 생각해 보겠다는 건데, 근데 전현 평론가님 지금 카페 홍보 모델로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직접 운영한다고요? 그렇습니다. 카페 사장님으로서 저렇게 열심히 일하는 모습 사장님이에요? 참 보기 좋습니다. 사실 뭐 가수도 했고 카페 사장님은 아닙니다. 연기도 하셨어요. 2010년 이후에는 배우로도 활동한 바 있는데 이야. 그런데 정말 이 이희진 씨가 행복한 사람이다라고 느끼게 해주는 분들이 바로 팬들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팬들이 카페에 와서 이진 씨가 없을 수도 있는데도 계속 기다리고요. 와. 주말에도 찾아와서 어떤 경우에 퇴근을 아예 같이 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바쁘면 같이 일도 해준다고 하는데 이야. 이희진 씨 입장에선 이런 팬들이 너무너무 고마운 거죠. 그런데 이희진 씨 아까 멤버들이 산책이라도 하라라고 하는데 네. 카페라면서 바쁘시더라도 체력 관리 잘 하셔서 네. 본인 표현으로 도가니 관리 잘 하셔서 앞으로도 다양한 무대를 통해서 팬들과 오래오래 소통하시길 바랍니다. 약간 기분 나빴어요. 많이 먹어서 체중 불었다는 게 40kg. 대박 사건. 어쨌든 정말 건강이 제일 중요합니다. 연말 콘서트 정말 하시려면 건강 잘 챙기시기 바라겠습니다. 어머나? 김혜수 씨가 혹시 뭐 뒤늦게 대학원 가고 그랬어요? 진짜 어떻게 된 거예요, 하지금 평론가님? 김혜수 씨의 옛날 졸업식을 얘기하는 겁니다. 네, 박중훈 씨가 지금으로부터 30여 년 전에 있었던 김혜수 씨의 중학교 졸업식을 회상을 한 거예요. 네, 최근에 지난 9일에 박중훈 씨가 SNS에 사진을 올렸거든요. 네. 바로 옛날 김혜수 씨 중학교 졸업식 당시에 어머, 이거예요? 모습입니다. 어머나! 박중훈 20살, 김혜수 16살. 어머나 세상에. 저때 모습인데 박중훈 씨가 저 사진을 올리면서 영화 촬영 도중에 혜수의 중학교 졸업식이 있어서 꽃 들고 축하하러 갔었다. 시간이 흐른다는 꽃놀이 하신 거예요? 시간이 흐른다는 게 신기할 뿐. 어머나. 이렇게 써서 사진을 올렸습니다. 네. 그래서 저 두 사람의 풋풋한 모습이 화제가 됐는데 와. 저 사진을 보고 김혜수 씨도 똑같은 날 똑같은 사진을 올렸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썼냐면 중학교 졸업식 때 데뷔 짝꿍 중훈 오빠 이렇게 썼습니다. 어머나? 중학교 졸업식 때 데뷔 짝꿍. 아니 그러면 영화 데뷔를 같이 어떤 작품으로 하게 됐다는 얘기 같은데 대체 어떤 작품인지 궁금하시잖아요. 영상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정말 내 눈은 못 속여. 어? 야, 틀림없냐? 잘 봐, 임마. 형님, 틀림없어요. 예요, 예. 이게 어쩌자고 반말이야? 네가 주겠지? 아니, 그럼 누구야? 난 그런 적 없어. 난 널 처음 봤다고. 아우, 이걸 이렇게...
너희가 얼마짜리 옷인 줄 알아? 텔레비에 나갈 옷이란 말이야. 우리 매니저가 알면 넌 뼈도 못 치려. 그만. 와, 진짜 두 사람 모두 박중훈 씨, 김혜수 씨 모두 풋풋했던 그 시절 영상인데, 와, 두 사람이 데뷔를 모두 이 작품으로 했다는 것도 놀랍네요. 네, 이 영화 아마 많은 분들이 기억하실 겁니다. 깜보인데요. 깜보, 요즘 들었던 깐부, 오징어 게임에 나왔던 말과 비슷하다고 생각하실 텐데 네. 실제로 뭐 어린 시절에 딱지치기 하고 구슬치기 할 때 우리 깐부야 다 비슷한 뜻이거든요. 우리는 짝꿍이야, 뭐 절친이야, 한편이야 이런 뜻으로 해석이 됩니다. 네. 근데 지금 16살과 20살의 두 배우가 이 작품에 출연했었는데 와. 사실 김혜수 씨는 영화는 이걸로 데뷔를 했지만 네. 많은 분들이 과자, 아이스크림에 등장했던 김혜수 씨, CF 스타 모습 아마 많이 맞아요. 기억을 하실 겁니다. 박중훈 씨가 굉장히 재미있는 에피소드를 전해줬는데요. 와, 당시에 대박이다. 이 감독님께서 삼고초려를 했는데 네. 김혜수 씨를 너무 영화에 출연시키고 싶었답니다. 그래서 김혜수 씨한테는 감독님이 가서 삼고초려. 그런데 박중훈 씨는 본인이 영화에 너무 출연하고 싶어서 감독님을 삼고초려했다. 이렇게 좀 위트를 섞어서 에피소드를 전하기로 했는데 네. 16살과 20살의 두 배우가 지금 거의 40년 가까이 와. 우정을 다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참 멋있고 아름다운 인연인 것 같습니다. 마침 또 40년, 이 2년 40년 기념 혹시 두 분이 새로운 작품에 또 같이 한번 나오시는 것도 어떨까? 그런 생각도 갑자기 엉뚱하게 해봤습니다. 한번 기대를 해볼게요. 어머나, 도대체 어떤 말을 말 대신 손으로 한다는 걸까요? 하재근 평론가님. 예, 경기도 안산의 한 카페에서 포착된 어떤 장면이 130만 회가 넘는 조회수를 올리면서 어허. 인터넷에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요? 어떤 장면이었는지 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네네. 앉아있는 두 손님에게 음료를 가져다주는 점주의 모습입니다. 네. 근데 손님 눈높이에 맞춰서 이렇게 쭈그려 앉더니 수어로 맛있게 드세요라고 인사를 전합니다. 아, 저게 수어로. 그렇습니다. 뜻밖의 인사에 손님은 검지를 들어 올리면서 답하는데 네. 짧은 순간이지만 마음이 오가는 따뜻한 장면입니다. 야, 순간 놀랐어요. 수어로 카페 직원분이신지 점주분이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카페에 계신 분이 수어로 맛있게 드세요. 너무 깜놀이잖아요. 대체 어떻게 된 얘기인지 얘기 좀 같이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마음이 따뜻해진다 막 이런 댓글을 달아주시니까 너무 기분이 좋더라고요. 저도 청각장애인인데 또 영상을 보고서 용기 내가지고 뭐 카페를 가고 싶다 이런 카페 있으면은 매번 이용하고 싶어요. 같은 청각장애인으로서 너무 감사드려요. 이런 말을 딱 봤을 때 진짜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누군가의 소중한 사람인 거잖아요. 그냥 존중받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냥 저로 인해서 그냥 한 번이라도 웃으셨으면, 기분이 좋아지셨으면. 어머나 세상에, 이런 소식은 전혜연 평론 저희가 뉴스파이터가 매일매일 해드리고 싶어요 진짜. 네, 뉴스파이터에서 가끔 우리 김명진 앵커님 화를 버럭 내는 분노할 만한 소식도 있지만 네. 많은 시청자분들이 이렇게 보시면서 훈훈해지는 또 약간 눈가가 촉촉해질 수 있는 이런 소식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이 해당 카페가 사실은 많은 미담이 알게 모르게 알려졌던 곳이라고 합니다. 우리 이제 배달 기사님들 날씨 추워지면 너무 고생하시는데 네. 이렇게 배달 기사님들한테는 무료로 음료를 드리기도 하고요. 또 손님들에게 마음을 따뜻하게 녹여주는 정성을 담은 인사를 건네는 곳으로 알려져 있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 누리꾼들 이렇게 뭔가 이렇게 문제가 있는 카페에 대해서 막 비판하시지만 이런 좋은 소식이 알려지는 카페는 열심히 응원해 주시잖아요. 네. 댓글을 봤는데 댓글도 참 좋습니다. 뭘까요? 수어를 하는 것도 멋있는데 이렇게 사장님이 자세를 낮춰서 응대하는 모습이 최고 이런 반응이 있었고요. 네. 따뜻한 세상을 만들어줘서 참 감사하네요. 세상에. 괜히 눈물이 난다. 많은 분들의 마음과 비슷하지 그러니까요.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와, 이 카페만큼이나 멋있는 댓글 같은데요. 커피가 식어도 마음은 따뜻하겠다. 이거 CF 한 장면 같은 그런 댓글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저 점주님하고 저희 제작진이 통화했으니까 어딘지 안다는 얘기잖아요. 제가 끝나고 물어봐야겠어요. 저기 돈줄레로 저도 가보겠습니다. 정말로 따뜻한 살만한 세상이라는 걸 알게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어머나 세상에 제목만 봐도 벌벌 지금 뭔가 살벌해진 그런 느낌이에요 지금 하재근 평론가님. 네, 서울시와 국세청 직원 24명이 네. 지난달 21일부터 22일까지 이틀 동안 서울의 압구정, 도곡, 한남 이러한 고가주택 밀집 지역에서 고액 상습 체납자들을 대상으로 가택 수색을 한 겁니다. 그 수색하러 들어갈 때 네. 방검복을 착용하는 등 어허. 고위험 대응 절차를 따랐다고 하는 건데 네. 당시 수행 모습 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네네. 방검복을 입은 서울시와 국세청 직원들이 누군가의 집을 살피기 시작합니다. 방에 들어서니까 한눈에 보기에도 값비싸 보이는 고가의 명품 가방들이 줄지어 진열되어 있고요. 아 어디 저게 무슨 매장이 아니라 저 집이라고 일반 사람 집? 아주 비싼 가방들이라고 합니다. 또 트렁크를 여니까 5만 원권 현금 어머. 다발이 트렁크 안을 가득 메우고 있습니다. 뭐야 이게? 명품 가방과 현금 다발은 많지만 세금은 내지 못한 사람들의 집이었습니다. 아니 근데 박선배 변호사님 저 집을 혹시 또 고가 주택 밀집 지역 가다가 이 집에 한번 들어가 봅시다. 혹시 그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어떻게 한 겁니까? 아닙니다. 생활 실태를 분석해서 납세 여력이 충분한 체납자들을 선정했습니다. 한 대상자는 125억 원을 체납하고 한남동 고가주택에 거주 중이었는데 이 집에서는 명품 가방만 9억 원어치가 발견됐습니다. 또 다른 대상자는 5억 5천만 원을 체납하고 압구정 고가 아파트에 거주 중이었는데 이 집에서는 4억 원의 현금 다발이 발견됐습니다. 이처럼 고액 상습 체납자 4명의 주거지를 합동 수색한 결과 현금 다발은 물론 고가의 명품 가방 수십 점, 귀금속 등 14억 원 상당의 재산을 확보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또 일부는 재산 증여 등 회피 정황까지 포착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아니 그러면 정구승 변호사님 저 압류된 뭐 고가 명품 현금 다발 와 대박 진짜 억소리 나는데 저 압류된 현금과 고가품은 진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네, 압류된 현금은 즉시 체납액에 충당되고 나머지 물품들은 공매 절차를 통해 진행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국세청은 앞으로도 합동 수색을 정례화해서 정보 공유와 징수 역량을 강화한다는 방침입니다. 서울시 재무국장은 고액 체납은 조세 형평을 해치는 대표적인 반사회적 행위라고 하면서 끝까지 추적해 반드시 징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말로 잘하셨어요. 근데 갑자기 궁금증이 생겼어요. 박성배 변호사님. 이 체납자 집에 들어가서 이제 세금을 징수하려는 분들이 아까 방검복을 입고 들어간다 그랬잖아요. 혹시 세금 체납자들이 저항하는 과정에서 뭐 혹시 진짜 나쁜 짓 행동하고 그런 거예요? 왜 방검복 입고 가요? 이 세금 체납자들은 나름대로 억울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세금을 낼 만큼 냈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어서 갑자기 세금 체납 압류를 위해서 들이닥칠 때는 수사와 달리 전혀 예상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압수를 위해서 들이닥쳤을 때 더 큰 반발을 불러일으키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에 따라 극단적인 행동을 한다거나 급기야는 공격을 하는 경우도 있다 보니 이와 같은 상황을 대비해서 방검복을 착용하는 것인데 그만큼 현장에서의 수색과 압류는 힘든 일이라는 방증입니다. 세상에 저 세금 징수 팀원분들, 직원분들은요 정말로 어떻게 보면 위험 앞에 최전선에 서신 분들도 있어요. 그렇다면 안전에 늘 주의를 해주시고 그리고 또 당부드릴게요. 성실하게 지금도 전국에서 성실하게 납세하시는 세금을 꼬박꼬박 내시는 분들이 바보 취급당하지 않도록 나만 세금 꼬박꼬박 내는 나만 바보냐? 그렇게 생각 들지 않도록 저런 체납자들 반드시 찾아내서 징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응원하겠습니다.